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로드컴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술적 관점으로 살펴볼게요.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 있죠. 6월 18일부터. 그리고 반등을 해줬습니다. 최근 캔들이. 엔비디아하고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엔비디아가 빠진 타이밍은 6월 20일부터 빠졌죠. 근데 6월 18일부터 뭔가 조짐이 있었긴 있었네요. 엔비디아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6월 18일이나 6월 20일이나 캔들 하나 차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더블 타주면서 쭉 빠졌고요.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죠. 빠지기 시작했고 더블 탑으로 기치. 그래서 지금 브로드컴 빠진 부분은 뭐 AI 반도체에 대한 조정 최근에 그걸로 인해서 우선은 하락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다가 엔비디아도 반등해주고 브로드컴도 반등해주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선 기술적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그리고 공매도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공매도량이 최근에 좀 갑작스럽게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증가했네. 이때쯤이네, 그쵸? 이때부터 공매도량이 증가되니 푹 빠져버렸네. 그리고 미상한 잔고도 갑작스럽게 증가했죠. 7월 15일 정도부터. 근데 요거는 이제 일자가 연속해서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대략 그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기준부터 갑작스럽게 공매도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형적인 패턴이죠. 더블탑이니까. 결국에는 공매도가 갑자기 증가했다는 것은 이미 뭐 세력들이 하락할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했다는 거죠. 왜냐면 뭐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파동이라서 그래요. 뭐 기술적 관점으로 뭐 더블탑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니까 어떤 의미인지.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뭐 공매도 기술적 관점 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재무적인 걸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무적인 부분은 체크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재무는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뭐 제가 보기에는 나쁜 건 아닌데 나쁘지 않았으니까 올라갔겠죠. 네, 주봉에서도 상승해줬고 월봉에서도 꾸준하게 상승해줬고, 근데 이 회사는 2020년부터 2022년 여기 말쯤인가요? 10월 달부터 그치? 이때부터 좀 올라가긴 하네요. 대부분 그 AI 쪽 그 반도체 관련된 거, 이 모멘텀을 타고 올라간 종목들은 2022년 말 4분기 때부터 주가가 상승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브로드컴의 그 상승의 모멘텀이라든지 상승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전형적인 AI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건 있죠. AI 저 브로드컴은 AI 반도체 사업 분야긴 한데 약간 네트워킹 쪽에 좀 포커싱을 맞추고 있죠. 사업이.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재무를 약간 좀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재무는 좀 아실 필요는 있으니까. 근데 먼저 모멘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 브로드컴 여기 있죠. 브로드컴
우선 아웃라인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단위가 밀리언이더라고요. 그래서 규모가 있는 회사예요. 1752억 달러. 그리고 부채 비율은 자산 대비 60% 정도 됩니다. 부채가 1052억 달러죠. 자본은 699억 달러. 근데 자본율은 40%. 근데 여러분들 요게 자본율이 40%고 부채 비율이 60%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부채 비율이 높으니까 뭐 재무상태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건 아니죠.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은 냉정하게 봤을 때.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브로드컴이 합병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M&A 이슈. 그래가지고 VM웨어를 인수했죠. 브로드컴은 최근 VM웨어 인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VM웨어는 엔터프라이즈 가상화 소프트웨어 시장의 선두기업. 이번 인수는 브로드컴 클라우드 컴퓨팅 및 데이터 센터 사업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브로드컴의 핵심 성장 분야는 네트워킹, 스토리지의 무선 및 광통신. 여하튼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킹 사업. 근데 단지 이제 거기에 AI 반도체 관련된 사업에 포커싱을 맞춘 거죠. 그리고 최근에 VM웨어 인수.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및 뭐 데이터 센터 사업 강화 이쪽이니까. 근데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율이 부채보다 좀 적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인수 관련된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냉정히 봤을 때는 좋은 건 아닙니다. 재무상태표는. 그리고 이 잉여금도 지금 재료화되어 있는 상태고 자본 잉여금이 자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마 이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영업이익률이 23.7%예요. 물론 영업이익률 23.7%가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에요. 보통 M7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영업이익률이 44.6%, 구글이 31%, 메타가 37%, 애플도 30%, 엔비디아가 64%. 여기에 비한다면은 브로드컴의 영업이익률 23.7%가 높은 건 아니죠. 근데 높은 건 아닌데 뭐 이 정도면 나쁘다고 할 것까지는 없어요. 20% 정도면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기본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순익률은 17%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만 좀 최근에 인수 합병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재무 상태표가 약간은 좀 안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뭐 인수 합병하려면 돈이 좀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소모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런 인수 합병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인수를 통해 가지고 인수 합병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잘 또 더 발전시킨다면 좋긴 할 것 같긴 한데 오히려 그게 이제 한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긴 하겠죠.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약간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AI 반도체 산업 쪽이 그동안 많이 성장해서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쪽이 이제 조정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인수합병한 부분이 당장에 효과를 내기에는 좀 주가의 어떤 선반영으로서 활용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먼 미래에는 당연히 뭐 도움이 되긴 하겠죠. 어떤 뭐 재무제표 관점이라든지. 그리고 인수합병 한다고 해가지고 당장에 그 회사의 어떤 사업 확장이 재무제표로 결실을 맺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생각했을 적에 최소 못해도 1년 이상 걸리지 않나요?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뭐 손익분기를 넘어가려면 1년 걸리잖아요. 돈 지출된 거 있으니까. 완전 최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면 2, 3년은 걸리죠. 통상적으로. 그것도 2, 3년도 좀 빠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뭐 지금 인수합병한 부분이 당장의 어떤 재무제표의 성과로 뭐 잡히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실물 경제 관점으로 본다면 2, 3년 정도 걸릴 거고, 그리고 주가의 어떤 선반영 관점으로 본다면은 최소 못해도 1년 걸릴 거고. 그러면 당장에 뭐 인수합병이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죠. 주가에 반영되기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재무 상태표가 좀 약해진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가뜩이나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최근에 AI 반도체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은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브로드컴은 이 조정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인지 그 부분에 좀 포커싱을 맞추는 게 좋죠. 냉정한 현실로. 뭐 단순하게 그 영업이익률이 뭐 23%예요. 뭐 이런 관점으로 볼 영역은 아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는 내가 이 회사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기준이니까 그래도 좀 보긴 볼게요. 제가 그 요게 그 이전 분기 재무하고 당분기 재무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왜냐면 이 회사의 그 리테인드 어닝스 이게 이익력이 지금 제로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살펴봤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는데 그 최근에 인수합병한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아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좀 제로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튼가 그렇고요. 재무상태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까 그 함께 보신 것처럼 여기 이 회사의 어떤 단위가 밀리언이기 때문에 회사 규모는 있습니다. 네, 자산은 네, 요게 맞죠? 네, 최근 분기. 요건 이전 분기. 네, 자산 총계가 1752억 달러. 그리고 부채가 1052억 달러. 자본 총계가 699억 달러. 근데 이 자본 총계가 에디셔널 페이드 캐피털이라고 해가지고 자본 잉여금에 거의 올인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까지 자본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뭐 나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너무 심각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이제 경영상의 그런 건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경영상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냉정하게 봐야죠. 뭐 그건 경영자의 전략인 거고, 냉정하게만 본다면 네, 뭔가 좀 개선되어질 필요가 있죠. 앞으로. 왜냐면은 또 이런 것들을 뭐 경영상의 이유 때문에 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감싸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돈은 돈으로 냉정해 봐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좀 약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영역은 아닌데 약해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자본 쪽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런 관점 본다면 앞으로 뭐 여러분들 좀 재무 상태표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좀 더 중점적으로. 왜냐면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뭐 문제가 큰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이라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문제로 보는 게 맞죠. 아, 뭐 경영상의 문제로 뭐 저런 건 괜찮아요. 괜찮긴 하죠. 괜찮긴 한데 그래도 문제는 문제지. 그렇게 뭐 이것 감싸고 저거 감싸고 그러면은 그럼 체크할 것도 없어요. 그럼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다음에 혹시 이게 그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실적 발표가 아마 이게 6월 10일 날 최근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8월 29일쯤에 8월 말쯤에,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약간 늦어요. 다른 회사보다는 좀 이제 타이밍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실적 발표가 안 나와요. 8월 말일까지. 그러면 되게 변동성이 있죠.
왜냐면 이전 분기로 계속 포커싱을 맞춰서 아니 거기에 기준을 삼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이제 거의 차트의 관점이라니 이제 수급의 관점이라니 기술적 관점으로 봐야죠. 아니면 뭐 뉴스 관점, 재료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준을 잡으려고 한다면 재무 제표를 좀 이걸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증가하긴 해요. 그 매출 토탈 매출도 증가했어요. 이전 분기 대비 87억 달러에서 124억 달러로 증가했죠, 매출이. 근데 요건 좀 빠졌더라고요. 영업이익은 40억 달러에서 29억 달러 좀 줄어든 건 있어요. 요때 증가한 건지 줄어든 건지. 줄어든 건 맞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비교 대상 분기보다는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다음 분기에 좀 더 개선되어진다고 한다면 주가가 좀 상승할 수가 있긴 하겠죠. 왜냐하면은 매출은 증가했으니까.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비교 대상 분기보다 줄어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개선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EPS도 줄어들었잖아. 8.39에서 비교 대상 분기보다 또 4.56으로 줄어들었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매출보다는 이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좀 개선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한다면 좀 긍정적인 시장의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니까, 약한 고리니까. 이건 현금흐름표인데 근데 현금흐름표는 괜찮더라고요. 이게 현금흐름표는 비교 대상 분기보다 증가했죠. 그래서 이게 매출로는 이렇게 좀 찍혔는데 실제적으로는 돈이 들어왔어요. 여기 이제 저기는 이제 반대로 여기는 이제 영업이익이 좋게 나오긴 했는데 좋게 나오긴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당분기보다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온 거 관점으로 본다면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줄어든 게 비교 대상보다 영업이익이 왜냐면은 비교 대상 분기가 85억 달러잖아요. 영업활동연금이 당분기가 93억 달러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죠. 그리고 투자활동연금도 좋죠. 마이너스가 지출이 많이 됐을까? 261억 달러로. 그래서 현금 흐름표 보게 되면 확실하게 괜찮습니다. 근데 요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파이낸셜 액티비티가 이게 이제 재무활동 현금인데 여기가 플러스야.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뭔가 지금 여기가 124억 달러 플러스거든요. 뭔가 좀 약간 그 인수합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무가 최근에 그렇게까지 뭐 안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좀 줄어들었잖아요. 예전에 115억 달러에서 98억 달러. 그래서 이제 회사로 돈이 들어오긴 해요. 돈이 찍히긴 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인수합병 관련된 좀 문제가 있나 봐요. 문제라기까지는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무제표가 좀 안정화될 필요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크게 심각한 건 아닌데 그래도 통상적인 재무 그 제표의 어떤 안정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 회사의 어떤 규모의 관점을 본다면. 뭐 그런 관점을 본다면 네, 앞으로 이제 다음 분기에 나오는 재무제표라든지 그 다음 분기에 나오는 재무제표가 계속 안정적인 관점으로 좀 나와준다면 그러면은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좀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재무제표를 갖고서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것은 부담스럽죠. 오히려 그런 것보다 다른 종목을 찾는 게 낫죠. 왜냐면 뭐 종목이 예? 브로드컴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회사 더 재무가 괜찮은 회사들도 있고 차트도 괜찮은 회사들도 있는데 굳이 뭐 한 브로드컴에 목매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이 비교 대상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종목들의 그 재무를 좀 보시다 보면은 굳이 내가 브로드컴을 선택을 해야 되나 이런 느낌도 있어요. 나쁜 건 아닌데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예, 이 정도의 규모에 비해서는 예, 좀 안정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굳이 만약에 내가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A 종목하고 B 종목이 있는데 굳이 B 종목이 브로드컴이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B 종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뭐 하지만 지금은 뭐 브로드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런 건 있잖아요. 내가 그 브로드컴에 투자할 적에 내가 그냥 브로드컴이라는 그 회사만 본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재무제표는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비교를 하게 된다면 비교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회사의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비교를 하지 않으면 이 회사의 그 어떤 시장의 포지션이 어느 위치인지 몰라요. 그냥 재무가 뭐 이 정도면 뭐 그냥 쏘쏘하네 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럼 가치 평가가 가능하지 않지. 가치 평가란 것은 상대 비교가 있어야 되는 건데 상대 비교가 없이 혼자만 한다고 한다면 그냥 예,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럼 가치 평가가 안 되죠. 근데 여튼간에 예, 가치 평가 관점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될 회사는 아니고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투자금 운영하실 적에 조금 고려하시고서 뭐 비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좀 기술적 관점으로 좀 체크를 해드리긴 했죠. 약간만 더 체크해 볼까요? 추세를 좀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서 더블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쭉쭉 빠지고 그 이게 모양새가 엔비디아도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좀 거의 지금 이런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좀 많이 빠졌죠. 과매도의 영역이 있습니다. 좀 많이 빠진 부분에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가 145.52달러 145.52달러 여기가 이제 최근에 그 저가죠. 나름대로 요 자리에서 지지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딱 추세선만 딱 보셔도 아시잖아요. 그쵸? 뭔가 지금 과매도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올라가 봤자 반등의 영역인 거죠. 그렇지. 이렇게 되면 이거잖아. 그러면 뭐 올라가면 이런 데서 걸리겠네. 그러면 공간 자체가 여기겠네. 그쵸? 우선 그치? 올라가면 여기가 다 저항대 자리잖아. 그쵸?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최소 보태도 뭔가 안정감을 가지려고 한다면 160달러
위로는 올라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 160달러는 정도는 찔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빠진 거 대비 이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큰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놨는데 작은 동그라미를 표시해 드릴까요? 이 포지션을 알기 위해서 여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죠.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네, 이 큰 동그라미의 위치 그리고 그 자리가 여기가 저항대 자리니까 160달러. 그럼 160달러 정도는 좀 올라와 줘야지만 네, 기본적인 네, 바닥을 만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전까지는 이쪽 하락 추세선이라는 얘기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더 안정적으로 올라가려면 여기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쪽 마지막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자리잖아. 그렇죠? 여기를 돌파한 자리니까. 그래서 뭐 지금은 네, 좀 과매도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좀 반등의 관점으로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인 거죠, 현재 포지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약간 기술적 관점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방금 전에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재무적인 관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재무적인 관점을 좀 고려하시고 투자 전략을 운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실적 발표가 거의 8월 말쯤이잖아요. 그거 전까지는 지금 최근 분기 재무제표를 갖고서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아까 가치평가를 해드렸잖아. 비교평가를 해드렸잖아. 그 정도 범위 내에서의 어떤 감으로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브로드컴의 그 투자금 운영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이 정도 볼까요? 브로드컴. 그 브로드컴에 대한 소개는 이전 방송에서 좀 많이 해드렸어요. 자세하게. 이번 시간에 그 포커싱을 좀 맞춘 거는 저번 시간에 그 재무를 체크를 못 해드려 갖고서 그리고 재무 상태를 좀 체크를 못 해드려서 이 이야기를 해드린 거죠. 재무에 좀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이 회사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 회사에 대한 지금 뭐 현 상황이라든지 재료라든지 그리고 사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전 방송에서 그 브로드컴 이전 방송에서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번 방송은 네, 재무 상태표를 좀 보고서 네, 재무제표를 보고서 가치평가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차트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볼까요? 브로드컴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번 방송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 생각되시면 돈가치 유튜브에 오셔서 여기 가입 버튼 멤버십 가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일로도 오세요. 가치 투자로도. 네, 가치 투자는 이제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입니다. 열혈 가치 멤버로 등록하신 후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